이게 한국 기술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한국으로 취재 온 프랑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들 나라에선 볼 수 없던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느 르블랑이고요. 큰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제 일은 저를 세계 여러 곳으로 데려가곤 했어요. 먼지 날리는 마을에서 전쟁을 촬영하고 녹아내리는 빙하 앞에 서 있기도 했고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죠. 이런 이야기들, 제가 잘 전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사실 진짜 집이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제가 여행 안 할 때 옷 보관하고 잠자는 공간 정도였죠. 벽에는 여행에서 가져온 지도랑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요.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랑 공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문 옆에는 항상 채워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죠.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아침도 다른 날과 똑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커피를 따르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문제로 가득 차 있었고 제 일은 이런 이야기들을 안전한 거실에서 TV 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사한테서 온 메시지였죠. 읽으면서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어요. 서울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 다큐멘터리 필요함 자네가 담당이야. 믿기지 않아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 수자원 관리? 이건 내가 보통 하는 일이 아닌데. 중국은 여러 번 가봤어요. 일본도 촬영한 적 있고요.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다들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한국?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였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K-팝 음악이랑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몇몇 드라마 말고는 별로 아는 게 없었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 밖 파리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직장으로 서둘러 가고 있었고 아침 햇살은 오래된 건물들에 반사되고 있었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많은 나라에서 너무 많은 밤을 지새워서 생긴 다크서클이 있는 파란 눈이었죠. 수자원 관리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루할까? 하지만 저를 더 신경 쓰이게 하는 건 따로 있었어. 인정하기 싫은 어떤 느낌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이미 한국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웃 나라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만큼 발전되지 않았고 중국만큼 강력하지 않다고요. 이런 생각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작자가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안느 회의 중에 말했어요. 너무 편안한 곳에만 있는 것 같아. 항상 같은 종류의 이야기, 같은 종류의 장소만 다루려고 하잖아.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운 게 언제야? 이제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아닌지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서울과 한강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수자원 시스템이 1960년대에는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강가에 모이고 커피도 마시고 자전거도 타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전쟁 취재는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가 놓치고 있던 이야기가 있다면? 만약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다면? 깊은 한숨을 쉬며 상사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일 맡을게요.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내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벽에 있는 지도들이 갑자기 불완전해 보였어요. 내가 무시했던, 내 시간을 들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여행은 그저 수도관과 도시계획에 관한 지루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먼저 카메라 장비, 그 다음 일주일치 옷이요. 서울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이전에도 저질렀던 실수였고 어떻게든 이것이 이 여정에서 저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과제.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카메라를 준비하고 마음을 평소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2시간이나 하늘에 떠 있다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죠. 일어나서 머리 위 수납장에서 가방을 꺼낼 때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깨에는 카메라 가방이 무겁게 걸려 있었는데
이 익숙한 무게가 낯선 곳에서 오히려 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공항이 제가 방문했던 다른 공항들과 얼마나 다른지 바로 느끼고 있었어요. 천장은 높이 솟아 있었고 커다란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었죠. 바닥은 너무 깨끗하게 빛나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있었죠. 모든 것이 잘 정비된 기계처럼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실제 도시는 다를 거야.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 다음은 세관이었죠. 여정의 각 단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착 홀로 나오면서 군중 속에서 제 안내원을 찾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그는 깔끔한 검은 머리에 은색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르블랑 씨? 저는 서울수자원자문위원회의 김지훈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 실력에 놀라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갈색 액체가 담긴 작은 종이컵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이건 수정과예요. 한국 전통 계피 음료입니다. 지친 여행자에게 좋아요. 그 음료는 달콤했고 생강과 계피 향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긴 비행 후에 정말 상쾌하게 해주고 있었죠. 이 음료 뒤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전통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냥 지친 방문객을 위한 친절한 제스처일 뿐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로 데려다줄 세련된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열차 칸은 깨끗했어요. 낙서도 쓰레기도 찢어진 좌석도 없었죠. 다른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서 대부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창문을 통해 공항을 뒤로하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죠. 논밭 옆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솟아 있었고 반짝이는 고층 건물 옆에는 옛 사찰이 서 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대와 현대의 혼합이었죠. 지훈 씨는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명소들을 가리키며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한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더 흥분되어 들리고 있었죠. 그는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1960년대에 강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공장들이 폐수를 강에 버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의 강이라고 불렀대요. 지금은 서울의 심장이 되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운동하고 가족들은 소풍을 가고 연인들은 일몰을 보고 있어요. 물은 이제 물고기들이 돌아올 만큼 깨끗해졌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한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모든 도시에는 강이 있잖아요. 많은 도시들이 오염을 정화했고요. 무엇이 이 강을 세 개를 가로질러 와서 촬영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걸까요? 기차가 넓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한강을 제대로 보고 있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파란 리본처럼 도시를 반으로 가르고 있었죠. 양쪽 기슭에는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가 옆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보트들은 수면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공공교통시설보다는 쇼핑몰처럼 보이는 역에서 열차에서 내렸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방향으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출구, 다른 열차 노선, 그리고 근처 명소들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저를 지하로 내려가는 또 다른 열차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플랫폼에는 유리벽이 있었고 열차가 도착할 때만 열리는 문이 있었죠. 디지털 표지판은 다음 열차가 정확히 언제 올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분 단위뿐만 아니라 초 단위까지요. 열차 안에는 뉴스, 날씨, 다음 정류장을 보여주는 화면들이 있었어요. 이 지하철 시스템이 새로 생긴 거겠죠? 제 주변의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그래요. 지훈 씨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1970년대부터 계속 확장해 왔어요. 제 마음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발전된 것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나라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나와 도시로 들어서자 서울은 모든 모순으로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고대 궁전문은 유리 고층 건물과 마주하고 있었고 불교 사찰은 커피숍과 패션 상점들과 거리를 공유하고 있었죠. 보도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 종사자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들이요. 제 호텔 방은 옛것과 새것이 만나는 도시의 한 구역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낮은 집들은 곡선의 기와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적인 아파트 타워들의 그림자 아래 있었죠. 멀리서는 산들이 솟아 있어서 이 도시 풍경 속에서도 자연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창가에 서서 저녁이 되어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내일 물관리센터를 방문할 때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전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저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던 나라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울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제 노트북은 벌써 놀라운 관찰들로 반쯤 채워져 있었죠. 오늘 지훈 씨가 선유도 공원으로 저를 데려갈 예정이었는데 카메라 장비를 준비하면서 이상한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택시가 한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으로 연결되는 다리 입구에 저희를 내려주었어요. 다리를 건너면서 이 다리가 제가 건넜던 다른 다리들과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가장자리를 따라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양쪽에서 물소리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죠. 이 섬은 예전에 정수장이었어요. 우리가 다가가는 동안 지훈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에 물을 처리했죠. 그런데 이걸 허물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로 바꿔버렸어요. 공원이 꿈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물탱크를 담고 있던 콘크리트 벽들이 이제는 정원을 품고 있었죠. 한때 화학물질을 운반했던 금속 파이프들은 이제 덩굴 식물들로 감싸여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장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던 계단들은 이제 방문객들을 다양한 수준의 녹지로 안내하고 있었죠. 카메라를 들어올리면서 이 장소의 이상한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파괴하고 대체한 것도 아니었고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인간이 만든 것과 자연이 되찾는 것 사이의 대화 같은 거였죠. 서양에서는 제가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어요. 보통 오래된 것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짓곤 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오래된 구조물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믿었어요. 콘크리트, 파이프, 탱크들 이것들은 우리 역사의 일부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변화시키고 싶었죠. 그가 시간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곳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벽들이 일련의 방을 형성하고 있었고 각 방은 다른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때 산업용 화학 물질을 운반했던 채널을 통해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방문객들은 오래된 기계 부품으로 만든 벤치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작업자들이 한때 게이지와 밸브를 모니터링하던 공간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제 카메라는 이런 대비를 담아내고 있었어요. 자연의 손길로 부드러워진 인간 창조물의 딱딱한 모서리들. 이 섬은 세계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산업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자연적이지도 않고 둘 다에서 태어난 새로운 무언가였죠. 강 건너편 도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높은 지점에 도달했어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고 유리타워 뒤로 산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한강이 우리 주변을 흐르며 작은 보트들을 운반하고 위에서 구름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꾼 게 뭔지 아세요? 지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그가 계속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절 이 강에서 수영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프게 될 거라고 하셨죠. 물에는 화학 물질과 폐기물이 가득했어요. 물고기도 살 수 없었고요. 이제 제 아이들은 여름에 수영하고 우리는 함께 물고기를 잡아요. 이런 변화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콘크리트와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강 자체와 맺는 관계의 변화요. 이건 단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시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죠. 공원을 탐험한 후 지훈 씨는 저를 홍수 통제실로 데려갔어요. 벽면 스크린이 가득한 이 큰 방은 한강의 모든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수위, 강수량 예보, 펌프 작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 중앙 화면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전체 강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죠. 밖에서는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우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강이 불어나기 시작했죠. 한 화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다리가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것은 잠수교예요.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홍수가 날 때 물에 잠기도록 설계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부러 물에 잠기는 다리를 만들었다고요? 이중 레벨 다리예요. 위쪽 레벨은 비상시를 위해 물 위에 남아있고요. 하지만 아래쪽 잠수교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물이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죠. 이 해결책의 단순함과 영리함에 할 말을 잃고 있었어요. 강이 자연적인 범람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거였어요. 이 다리는 자연에 맞서지 않고 함께 작동하고 있었죠.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통제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강을 따라 있는 센서들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는 증가하는 수위를 측정하고 있었죠. 어떤 지역이 범람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알림이 자동으로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홍수에 그냥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예상하고 설계합니다. 이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러 온 이야기, 단순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되었어요. 이건 단지 파이프와 펌프, 수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시에 대해, 자연에 대해, 인간이 만드는 것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제 노트들을 펼쳐 놓았어요. 제가 찍은 영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며 검토하고 있었죠. 선유도 공원의 콘크리트 정원들. 기술이 사람들이 자연의 리듬에 맞서 싸우는 대신 함께 살도록 돕는 통제실.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 이미 써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서울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웃 나라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작은 아시아 국가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그것은 다른 철학에서 오는 혁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창문 밖으로 한강이 도시를 통해 흐르며 그날의 비를 바다 쪽으로 운반하고 있었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그 표면에서 춤추고 있었죠. 한때 죽었다고 선언된 바로 그 강이 이제는 도시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집어들어 창문 밖장면을 향해 겨누고 있었어요. 렌즈는 강, 불빛, 도시의 다른 부분들을 연결하는 다리들을 담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느낌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제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는 이 이해를 말이에요. 제 다큐멘터리가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일 우리는 강을 따라 더 많은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서울이 저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다른 가정들이 도전받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이야기에 대해 진심으로 흥분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발견하고 있는 이야기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지훈 씨가 남산타워에 가서 도시의 불빛과 한강을 위에서 내려다보자고 제안하고 있었죠. 케이블카가 산을 오르는 동안 저는 단 일주일 만에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시가 반짝이는 바다처럼 아래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건물, 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한강이라는 어두운 리본 주변으로 흐르는 패턴을 만들고 있었죠. 이 높이에서 보니 강이 어떻게 도시를 나누면서도 동시에 연결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다리들이 마치 두 조각의 천을 함께 붙들고 있는 바느질 선처럼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꼭대기에서 우리는 난간 옆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소나무 향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함께 운반하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촬영하고 탐험한 후 저는 내면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이미 생각이 정해진 채로 도착했던 그 안내는 이제 저에게 낯선 사람 같았어요. 우리 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 씨가 저녁바람 속에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는 적절한 말을 찾는데 잠시 시간을 들이고 있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말하지 않고 제가 계속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와서 무엇을 발견할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덜 인상적이고 중국보다 덜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부끄럽네요.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수백만 개의 작은 별들이었죠. 멀리서는 산들이 밤하늘의 어두운 형태를 만들고 있었고 자연과 도시가 여기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수도관과 홍수 통제에 관한 이야기를 촬영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죠. 도시와 자연, 그리고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다른 방식을 말이에요.
우리가 산을 내려와 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 씨가 맑은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을 건네주었어요. 한강에서 온 물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물론 정화된 것이죠. 저희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이에요. 저는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에 병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냥 물일 뿐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죠. 하지만 이 물은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염에서 순수로, 피하던 것에서 축하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제 상사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거예요. 단지 서울이 어떻게 물을 관리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닐 거예요. 한 도시가 자신의 강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한강물이 담긴 작은 병을 5층 사이에 조심스럽게 싸고 있었죠. 카메라 장비는 특별한 케이스에 넣었어요. 렌즈, 배터리, 제가 찾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메모리 카드들이요. 마지막으로 창가에 앉아 제가 너무 심하게 오판했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의 서울은 아름다웠어요. 한강이 건물과 다리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일이 제 수준 이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면서 부드러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마지막으로 강을 따라 달리고 있었죠. 비에 젖은 창문을 통해 저는 강변길을 따라 달리고 있는 다채로운 재킷을 입은 조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중에도 사람들은 밖에서 강을 즐기고 있었죠. 노인들 한 무리가 정자 아래 모여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한 가족은 밝은 우산을 들고 걷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웅덩이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이 넓은 공간과 조용한 효율성으로 저를 다시 맞이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를 펴고 제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물 관리에 고군분투하는 먼 아시아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전과 변화에 관한 이야기로요. 한때 죽었다고 여겨졌던 강이 어떻게 활기찬 도시의 중심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승무원이 탑승을 안내하고 저는 승객들의 줄에 합류하고 있었어요. 제 카메라 가방이 익숙하고 무겁게 어깨에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이미지들을 담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어요. 아래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한강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파란 선이었죠. 위에서 보니 제가 도착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였어요. 강이 어떻게 모든 것을 연결하는지, 공원과 길이 어떻게 그 구비를 따르는지, 도시가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요. 곧 구름이 시야를 가리고 저는 좌석에 기대고 있었어요. 파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도 센 강이 흐르고 있었죠. 이제 서울이 준 이 새로운 눈으로 그곳을 어떻게 볼지 궁금했어요.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 도시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내린 특정 선택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까요? 눈을 감고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오프닝 장면이 제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었죠. 새벽녘 한강의 항공 촬영 장면, 제 목소리로 나레이션하며. 저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 서울에 왔어요. 하지만 비전에 관한 교훈을 얻고 떠나게 됐죠. 한때 죽었다고 여겨졌던 강이 어떻게 대도시의 심장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요. 우리 도시들의 미래가 우리가 항상 바라봤던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간과했던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한국을 뒤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이야기는 저와 함께 여행하면서 이제부터 제가 방문하는 모든 도시를 서울뿐만 아니라 다르게 보게 할 거예요. 가장 큰 여정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가로지르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잠이 들면서 저는 마지막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들이 우리가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장소와 사물들을 보도록 강요받을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서울과 그 강이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